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중국발 소식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재봉쇄 우려와 경기 부양 기대 속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보합권에서 우리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기분 좋은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또 위믹스의 상패 소식 등으로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온의 흑자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증설 그리고 현대차 협업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SK온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잠시 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SK온 관련주들도 오늘 좀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어서 김존우 부지점장의 주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두산바켓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등의 건설기기 업종의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연결성 있게 모멘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업황 호황세가 최근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이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또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소식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PNT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가능성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수주는 많지만 이연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던 2차 전지 장비주들한테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과 투자 심리 모두 좀 개선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두산밥켓 그리고 PNT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도주 내 주도주 경쟁, 삼성 SDA와 LG 엔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주가 다시 시장에서 좀 고개를 들고 달리는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기분 좋은 경쟁 구도를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수급 부족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두 기업의 기술력 확보 그리고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수요 그리고 공급이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원통형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대 수요처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도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파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시장의 수급난 심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5주 연속 배터리를 금요일 날 하니까 이제 매우 좀 친숙해졌습니다. 배터리의 전반적인 미스매칭은 정말 여러 곳에서 발생 중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증설이 하나둘씩 이제 완공이 되는 2024년 하반기까지는 이제 완성차와 셀 그리고 셀 업체들과 양극재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과 리튬을 비롯한 기초 원료단 그런 업체들 간의 수급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여기에 모든 비밀의 어머니는 아마도 완성차의 수요 예측과 완성차들이 요구하는 그런 배터리 규격과 또
원료 이런 것들이 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결론은 뭐 이 미스매치 기간이 언제 끝나고 또 그 시점에는 배터리의 수급이 안정되며 가격도 안정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처럼 뭐 50배, 100배의 PER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정상적으로 오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쪽 셀 업체와 양극재 쪽은 특히나 뭐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당분간은 이제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들이 방향을 만들고 오늘처럼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기타 소재들이 순환을 보이면서 속도감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수급난이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뭐 내년, 내후년 때까지는 역시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방향성도 확실한 데다가 또 속도가 강하게 나와줄 때는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또 테슬라 CEO의 화상 면담, 그 사이에 테슬라의 한국 투자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가능성뿐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오프닝에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만약에 진짜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그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4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만 보면 우리가 IRA 법안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중국 상해에서 생산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빵원입니다. 빵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을 우리가 좀 예상하는 거니까 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전기차 완성차 시장이 이제 중심이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까지는 중심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도 글로벌 점유율이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그다음에 양극재도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인데 뭐 분리막이나 전해질 뭐 일본이 워낙 기술이 우수하지만 어쨌건 배터리 핵심도 양극재니까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떠나서 퀄리티나 기술력을 다 감안하면은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게 실질적으로 저 글로벌하게 한국 기업들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폐배터리 같은 분야도 보면 나스닥의 상장업체인 라이사이클이 있는데 여기보다 우리나라의 성일하이텍이 처리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좀 글로벌 1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나 셀이나 폐배터리 같은 모두 글로벌한 탑티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입장에서 단점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는 고용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고용이 좀 탄력적이고 우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뭐 노조나 이런 문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 생산국들이 이거를 이제 국유화해서 이걸 무기화하려는 또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도 됐지만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를 진단 뉴스도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올 5월 달에 이미 또 뉴스가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급이나 인건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테슬라 판매량이 보면 공장 캡파입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21년에 91만 대를 팔았고요. 올해는 3분기까지 90만 대, 연말까지 한 120만 대가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하게 기가팩토리 4곳에서 캐파가 한 200만 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중국 공장 제외하고는 뭐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회사의 캐펙스 투자가 좀 집행이 미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좀 감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지어진다는 걸로 해서 약간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조심할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이 1위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그런 업체의 뭐 기술력이나 퀄리티가 뭐 거의 세계 최고를 지금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탐낼 수는 있으나 뭐 고용 환경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수급 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리스크도 고려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의 원통형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하면 계약 협상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양산 업체에는 일종의 호재다라고 좀
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까지 모두 확보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는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구도 그리고 두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좀 점검을 들어보고 싶은데 정경민 차장께 드려볼까요? 네,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스케줄을 본다면 2026년까지의 증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까지의 이제 대략적인 미래 가격들로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ROE 평균 ROE를 가지고 증가하는 것을 좀 가정하고 있다 보니까 원통형만 따로 이렇게 어떤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다소 좀 자료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화된 배터리 팩이라는 점에서 뭐 편리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 생산의 어떤 편의성 같은 건 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생산 비용 단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배터리를 어느 정도 채택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이 전체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다소 미흡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삼성 SDI가 한 발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한 발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원통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또 아니에요. 어떤 가공의 문제일 뿐이지 후발 업체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후가공 수준의 그런 좀 기술력이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많은 양을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느냐 싸움으로 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역시 규모의 경제를 조금 더 빨리 펼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향후에는 조금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거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통형 그 배터리를 삼성 SDI가 현재는 앞서고 있긴 하지만 뭐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은 데다가 결국에는 그 캐파가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측면에서 좀 한번 짚고 가보자고 하면 어쨌든 원통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차세대 원통형 규격으로 좀 채택을 한 46mm의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의 협력사로 진입할 것인가 이게 또 시장의 관심일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향후에 이 삼성 SDI와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는 테슬라가 이제 그 지름 21mm, 높이 70mm짜리 말 그대로 2170짜리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LG 엔솔이랑 파나소닉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지름 46mm, 높이 80mm니까 4680을 규격으로 채택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렇게 전향적으로 갈지는 정명희 차장님 말씀처럼 봐야 되는 건데 뭐 일단 배터리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 늘어나는 고용량 배터리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삼성이 SDI가 최근에 기존의 천안 생산 라인에서 4680 조립 라인을 새로 구축했다. 이거 보도가 좀 됐고, 그다음에 기존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시설 투자비를 아끼면서 새로운 테슬라의 규격 시장에 진출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의 시장을 새롭게 이제 경쟁자로 등극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긴장을 하긴 해야겠죠. 4680은 정말 간다면. 근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과연 기존 업체들과 관계를 생각해서 얼마나 발주를 주느냐, 4680으로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게 또 관건이 될 텐데 지금보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LG 엔솔과 삼성 SDI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그냥 단순하게 SDI가 LG 엔솔 캐파를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내 업체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DI한테는 새로운 매출처가 생긴다. 뭐 그 정도로 4680으로 간다고 전제한다면 뭐 그 정도로 보는 관점으로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둘 다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뭐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 간의 좀 기분 좋은 경쟁 소식이어서 뭐 좀 전하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투자에 좀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뭐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뭐 투자 행보라던가 이런 데서 조금 더 발빠르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이런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LG엔솔, 삼성 SDI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일단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SDI는 없던 테슬라 매출이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 테슬라형 4680 배터리를 업계 최초로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원통형은 SDI가 앞서지만 4680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겠다는 걸 LG엔솔이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680으로 간다면 LG엔솔이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앞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엔솔이 점유율은 뭐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SDI는 테슬라 라인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없던 매출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호재는 맞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업계를 선도하는 이제 테슬라 정책을 가진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 만약에 4680 배터리 쪽으로 따라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다 소외를 볼 수 있다. 계속 양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두 업체를 비교해서 누가 좋을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이따 후반부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60-70%, 그다음에 SDI는 한 30-40% 정도로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이 두 개 100이 아니라 배터리나 이쪽에 투자한다면은 요거를 그 정도 6대4, 7대3 비율 정도로 LG엔솔을 조금 더 가져가는 비율로 둘 다 뭐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추후에 계약 공시라든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충분히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도 조금 더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장점을 하나 좀 꼽아보고 가자면 이제 배터리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꿈의 배터리 바로 전고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가 기술력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뭐 GM, 볼보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장님.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삼성 SDI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더 좋다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확장하기에는 이제 전해액 배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해액으로 하는 그런 배터리의 안정성 개선 속도가 저는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기술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충분히 좀 메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수억을 호가하는 이제 하이엔드 자동차 모델에는 지금처럼 한정적으로는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양산을 해서 지금 전액 생산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려면 정말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전고체의 장점이 있죠. 안정성도 있고 가공의 편의도 있고 일부 이제 전력 효율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역시 이제 단점은 제작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일부 하이엔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리을자 들어가는 정말 고가의 자동차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뭐 지금부터 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어떤 일반적인 또 이제 평범한 그런 자동차의 원가 비중을 확 올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기까지에는 향후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획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 생산 라인 또 이 소재의 단가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 시간에 전액 뭐 그리고 이제 뭐 첨보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첨가제 있잖아요. 마법의 가루라고 하는 그런 첨가제의 연구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그런 안정성 속도가 전고체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뭐 3년, 5년 안에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고체보다는 역시 전액 쪽에 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좀 양분화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저의 결론은 패권은 역시 전액 쪽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또 어떤 수량적인 또 어떤 좀 생산적인 생산 능력 이런 것들로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보다는 조금 더 대중성에 지금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조금 그 의견은 기울여져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밸류체인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두 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의 확장성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는지 차장님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뭐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제 LG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많은 소재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게 조금 구하기 어려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화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디램 반도체처럼 배터리 제작사가 어떤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좀 엿보이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일단 약간 고급화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죠. 뭐 BMW나 포르쉐 같은 그런 차종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가서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 위에 뭐 UAM이나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밸류 체인들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양극재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해야 되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과 LNF, 요건 이제 LG 쪽이고, 에코프로비엔과 LNF, 요건 또 이제 삼성 SDI 쪽이고요. 역시 이제 두 곳 모두 양극재가 중심이 되는 거고, 제가 좀 심한 말로 이제 양극재 업체가 깡패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만큼 교섭력이 좀 강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표로 정리한다 그래도 A4 거의 2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3사 모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 업체들은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탁탁 튀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도전제 쪽에 이제 나노 신소재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극재 쪽에 이제 동박 쪽에서는 이제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SKC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습니다만 얘는 이제 등치가 너무 크니까 배제를 하도록 하겠고, 엔캠 같은 경우도 삼성과 LG 모두 이렇게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전액 쪽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엔캠 그리고 도전제 쪽으로는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를 딱 골라라 그러면 저는 역시 양극재 쪽에 있는 LNF를 딱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양극재 중심의 뭐 이런 소재 업체들까지 짚어주셨는데 다들 뭐 너무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서는 LNF를 조금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분 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는데 향후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준우 부지점장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우리 또 정명희 차장님한테 너무 묻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약간 LG엔솔 쪽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그 펀더멘탈 떠나서 저는 수급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아까 후반부에 좀 말씀드렸던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 아직도 멀티플이 80배, 90배거든요. 지금 긴축 환경에서 뭐 바이오주들 멀티플이 높은 고멀티플주들 미국의 테크들 다 하락하는데 왜 그렇다면 삼바는 이 멀티플이 이렇게 높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주가 하락하는데 선방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산의 75%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비율대로 코스피 200을 복제하게 되면은 원하는 만큼 아직까지 삼바를 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그 삼성바이오스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오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하는 원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의 지분을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패시브 자금들이 LG엔솔을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LG엔솔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 멀티플만 보면 SDI가 좀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수급을 보면 LG엔솔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두 업체 중에서 누가 좋은가 비교를 한 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율대로 시총순위대로 LG엔솔은 한 60 투자한다는 이 2차 전지 부분에 투자한다는 전제 그 포트만 봤을 때는 LG엔솔의 한 6대 70% 정도, SDI는 한 30, 40% 정도 비율로 두고 단지 추후에 나오는 계약 공시라던가 주가 흐름 보면서 비중 조절할 기회는 충분히 있겠다. 다만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 자체가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쉼없이 달려왔고 또 하반기 때나 올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 내년 초나 이렇게 시장이 다른 색깔이 좀 바뀌게 된다면은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들은 좀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래도 2차 전지 포트는 뭐 그래도 중장기로 계속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간다면 저는 약간 패시브 자금 수급도 받쳐줄 수 있는 LG엔솔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약간 좀 관심을 갖고 가야 좀 더 계좌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 SDI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으나 수급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LG화학의 보유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패시브 자금이 받아갈 것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경민 차장님도 이어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PD님이 이제 기획하신 거와는 조금 엇나가는 결론인데요. 의미 없는 우열 가리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 이제 IRA 행보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조금 무게를 좀 두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두루뭉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어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 화면 좀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래로 이제 120일 거래일 동안에 나온 그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추이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삼성 SDI의 주가 추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오르는데 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속도 차이는 지금 뭐 30%대 27%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갔는데 삼성 SDI가 이렇게 뒷짐지고 저 밑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의 적극성과 속도감을 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손을 좀 들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의 이제 그런 객관식 문제였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식으로 답을 해드린다면 주가 상승률로만 본다면 내년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무 큰 종목 막 이렇게 뭐 몇십 조짜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아까 말씀드렸던 LNF 같은 종목들을 음봉이 나올 때 혹은 낙폭이 막 5%, 10% 이렇게 좀 뭐 일주일 단위로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 방향성에 투자하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저는 좀 유도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E&D 짚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네. 네. E&D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구체잖아요. 이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 이제 물질이고 E&D는 또 LG에서 또 분사한 또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E&D도 이제 어떻게 하나 좀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저희 내여주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E&D가 오늘 또 시장에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내여주 좀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주도주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개별 이슈와 성장 스토리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분 좋은 경쟁 리그를 잘 지켜보시면서 나와 투자 스타일이 잘 맞는 기업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이어간 2차 전지주 중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되며 급등한 코오롱 글로벌,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에 급락한 위메이드, 그리고 대동과 미래나노텍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포스코홀딩스, 대동,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부터 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수혜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5%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동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동그룹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의 S팩토리 준공 소식에 향후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1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 업스트림 업체로 재평가 받는 가운데 철강 부분의 이익 체력 강화도 주목받으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코오롱 글로벌부터 이성홍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수의 기대감이 동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수처리 기술 역량 그리고 자회사의 모듈러 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경쟁력과 향후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코오롱 글로벌이 영위하는 사업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건설입니다.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죠. 이 부분이 PF라는 그러한 발생 가능한 리스크로 건설주들의 주가는 좋지 않은데 코오롱 글로벌이 영위하는 건설 부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마진 같은 경우가 15%대로 확보되는 그러한 그 고퀄리티의 수주만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PF 이슈와는 좀 떨어져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이 영위하는 사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 네옴시티의 수주라든지 그 측면에 부각이 이루어져 왔고요. 마지막으로
모듈러 사업 같은 경우가 또 네옴시티와 연관해서 수주를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시장에서는 뭐 관련된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하면 또 한번 주가는 반응하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코론 글로벌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 7,7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발생 가능한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1,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비용을 떼고 보면 이제 네옴시티에서 거둘 수 있는 수주 섹터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상승 여력은 뭐 1조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분할을 앞두고 있어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이 분할 비율 같은 경우가 정해졌고 분할 기일 같은 경우에 이 현재 가지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 시총이 갈려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고평가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네옴시티의 수주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 부분의 실제 수주 매출이라든지 연간 인식이 정해지면 여기에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분할기일 이전에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이 분할 시점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설 부분의 마진율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모듈러 그리고 풍력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미 수주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된 점, 이 점을 꼭 체크하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거래 연속 거침없는 상승세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썼는데요. 그러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가는 실적을 먹고 시총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시총 안에서 꿈과 희망이 투여가 되면은 뭐 언제나 상상 그 이상으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지금 코론 글로벌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세 같은 경우에 발생이 한 차례 있었다가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되는 전형적인 그 아주 강한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고점을 보면 2021년 9월, 10월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같은 경우도 하나의 뭐 수철이라든지 필터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강했었는데 그 정도의 주가 상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이 구간 안에서 분할 기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말이에요. 그 말 전까지 뭔가 또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긍정을 열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저항가는 오늘의 고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만큼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터진 만큼의 거래를 수반하고 오늘의 저항가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이 9월 28일의 신고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가는 27,800원이에요. 이 구간들, 이제 반등이 이루어진 이 갭의 구간 같은 경우가 지지가로 삼고 매매를 대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가를 기억하시고 매매를 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분할기일 전까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조금은 남아있다. 지지가 27,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대동 보겠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의 스마트 공장 S팩토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X팩토리로 대동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영어로 더해진 이러한 신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술력 같은 경우를 구현을 하기에는 이게 단순한 용도로는 되지 않아요. 뭐 다축 관절의 로봇을 들여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자동화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기엔 쉬우나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동의 본업의 컨디션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농기구 업체죠. 디어라는 업체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강한데 우리나라의 그 농기구 업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부각이 됐던 게 키아이엠, 대동이었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그 농기계 같은 경우가 해외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었고 여기에 연결해서 올 초에 이야기했던 IR에서는 자, 뭐 농기구의 자동화, 그러니까 인력이 없이 스스로 이제 농기구 자율주행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면서 늘어나는 이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이익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본업에 대한 컨디션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의 지금 본업과 연결해서 그만큼의 포텐이 나오는지 여부는 실제 이 S팩토리의 매출이 2자리 이상으로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주가로 레벨업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매출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농기계 퍼포먼스 정도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농기계죠. 그러니까 본업이 나쁘진 않지만 로봇 쪽에서의 그런 이익이 잘 찍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3일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에 지금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농기계와 관련된 기업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싸기는 싸요. 그만큼 시장에서 큰 멀티플을 안 주기 마련인데 이제 디어가 보여준 것처럼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공고히 쌓여가는 그 점을 보여주면 부여받는 멀티플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차트를 통해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의 흐름이 우리가 5월의 가격 같은 경우 19,250원, 이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를 형성을 하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좀 큰 조정이 나왔죠. 10,000원 정도의 조정 이후에 그 해외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좀 비슷하게 해외 매출액만큼의 이러한 시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실제 해외 매출을 환산을 한 시총을 대입을 해보면 한 14,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기는 해요.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이 주가에서는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정도를 꼭 기억을 하시고 급하게 위로 시세가 날 때 매수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지가를 정해놓고 좀 순차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지지가는 11,7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속도는 다소 무뎌진 듯하지만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면서 30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요. 철강 부분의 이익 체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2차 전지가 끌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강 부분의 성장성도 이제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철강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까지 부진한 건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4분기 이후에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가 돌아서려고 하면은 중국의 철강과 관련된 재고가 일단 줄어야 됩니다. 재고가 줄고 나서 이 공급 부분 같은 경우를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실제 수요가 턴을 하는 그 3단계를 거쳐야지 철강 시장은 좋아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 재고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줄더라도 이 시중의 가격 같은 경우가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 같은 경우는 내년 초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계속 철강 산업이 좋지 않냐라고 하면 변수가 한 가지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그 점이 중국에서 단행되게 되면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 수요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턴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서 올해 포스코홀딩스의 가진 체력들, 철강 사업부,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연결된 소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대입해서 시총을 환산해 보면 가격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한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안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큰 조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가동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매출에 대입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부분, 즉 철강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려가 있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제 이익적으로 위로 더 열려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철강 부분이 좋진 않겠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이슈에 주목하면서 담아봐도 좋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차트를 네네.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 큰 조정 없이 주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아주 쉽게 이래저래 따지기보다 지지가 저항가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가는 28만 원, 저항가는 30만 원인데 가격적인 저항이기에 이 정도 가격의 돌파는 내년 초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코오롱 글로벌, 대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부각되는 시점 그리고 미래가치와 밸류에이션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이성웅 이사가 D&T, 김준우 부지점장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정경민 차장이 솔루엠 가지고 오셨습니다. 솔루엠이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최근에 폐배터리 이슈가 나왔죠. 네, 성장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작년 초에 공모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350원이니까 글쎄요, 뭐 주가에 뭐 이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한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 부품 전문 기업이고 파워 모듈, 그다음에 전자 표시기라고 하는 이제 ESL, 그리고 무선 센서,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는 폐배터리 업체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이제 제품과 기술을 쌓아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정말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실적은 맞았어요. 뭐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뭐 이렇게 언저리에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제 상장하고 나서 거의 따상 비슷하게 좀 올라갔다가 뭐 3만 원대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공모가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하락이 오랫동안 하향 횡보를 좀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난 2분기부터는 근데 조금 이익단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으로는 작년에 벌었던 돈은 뭐 다 벌었고요.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가 좀 최근 회사 IR에서 좀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1조 8천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으로 좀 자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고 이 정도의 가이던스, 그리고 회사가 또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도 아주 공격적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빠질 염려는 뭐 크지 않다. 근데 뭐 이런저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반등의 탄력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TV, 서버 이런 쪽에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죠. 파워 모듈이 이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또 파워 모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산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급속 충전을 원하는 이제 그런 스펙이 좀 스펙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솔루엠의 이 제품을 채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TV 쪽은 아무래도 TV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감익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자 표시기라고 이제 ESL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ICT 기술하고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슨 마트의 가격을 표시하고 뭐 이런 걸로만 좀 치부가 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장 내에서 어떤 상품이나 제품, 부품들에 대해서 상태 표시나 뭐 남은 수량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제 작년에 인수를 했었던 SICell이라는 폐배터리 사업과 다양한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좀 우향이 좀 컸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지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역시 이런 좀 신뢰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17,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막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좀 다시 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사주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고 만약에 내년에 회사가 제시했던 그런 가이던스도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큰 욕심 안 내고 그 전에 좀 매물대가 많았었던 한 23,000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솔로에 네. 좀 유망 종목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수급도 보니까 금융투자가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볼 텐데 뭐 요즘에 정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로 레몽레인이 뭐 IP를 확보했다는 그 소식에 지금 강하게 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중국발 호재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지금 컨텐츠주에 오랜만에 좀 온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송중기 생각만 해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웃음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보면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1월 15일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 OTT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미디어 스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밸류에이션 논란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터미널 금리가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시장 전체가 박스권에 물론 지금보다 상당히 좀 더 높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내년에는 꾸준한 상승보다는 1분기나 상반기 때 고점을 보이고 그다음에 박스권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박스권에 있을 때 원래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소위 말해 득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급락장만 연출되지 않는다면 밸류 부담이 있는 미디어 업종도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공식적인 회담을 한 자리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제일 큰 트리거가 사실 중국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코로나 정책을 풀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한한령 해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 물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갔다가 무너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할 거냐. 또 이렇게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번에는 그래도 정상회담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선계약을 넷플릭스랑 스튜디오들이 선계약을 하면서 조건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점이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번에 넷플릭스랑 재계약을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그 언론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즌 1에서 검증된 대작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스위트홈이나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소년 심판, 뭐 더 글로리 이런 것들이 시즌 2, 시즌 3가 이제 계속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이 보존된 작품들이 좀 나온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TV나 웨이브 같은 국내 OTT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같은 이제 OTT랑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제작 능력이 검증된 대형 제작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대형사들은 판매 가능한 IP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집에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최근에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서 팔 수 있는 IP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제작사들이 저는 많이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게 중국 향유 매출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주가의 완연한 반등, 추세 전환, 완전 게임 체인저, 뭐 이렇게까지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10만 2천 원대 형성이 돼 있고요. 목표가가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이제 11월 23일 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11% 거기 종가인 7만 5천 원 선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면은 그날 시가가 되는 게 7만 200원인데 그 시기를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면 전략이나 섹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한령 해제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 길을 좀 트라이를 아래쪽으로 트라이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방을 트라이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성홍 이사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T. 오늘
오늘 뭐 장중에 9% 넘게 좀 강세를 보였다가 살짝 눌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얼티엄 세일즈 향의 그 수주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지금 중심이 좀 모여지는 것 같아요. 이 강점과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전지 장비들이 수주가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에 공정상으로 지금 레이저 노칭 장비로 전환이 내년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율이 이제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이죠. 기존 장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에서도 그다음에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쓰이게 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 200억 원 수준이 나와주면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주가는 2배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포텐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최근의 반등 같은 경우는 워낙 장비주들과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향과 관련된 장비주들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키 맞추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총이 한 1,500억 정도예요. 한 1,500억 정도의 시총 안에서 내년에 뭐 1분기 정도의 톤이 한 3, 40억 정도가 나와준다라는 점만 보여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주가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은 레벨업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시 보고 갈까요? 네, 차트 통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추이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상승을 하는 흐름 안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폭이 크기보다는 내년이 어떤 시기냐라는 점입니다. 이제 장비와 관련해서 배터리 썰 업체들이 공정의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를 했다면 이제는 라인에 발주가 나오는 시기라는 점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의 강세를 대변을 할 겁니다. 목표가는 13,000원인데 뭐 가볍게 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 9,000원의 손절가 도달 이후에도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한 체력의 변수가 없다고 하면 다시금 재매수를 삼을 수 있는 구간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2차 전지의 흐름 안에서 저희가 좀 짚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좀 살펴봤고 이성웅 이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신 지난 16일에 제시를 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리뷰를 듣고 가고 싶은데 그날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신 이후로 지금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하면은 뭐 지금 트렌드에서 또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목에 차 있고 수급 같은 경우가 좀 분산이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거는 연말의 정부 정책, 그다음에 대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 두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로봇 업종은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고 그 중심 안에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다관절 로봇 그러한 쪽이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협동 로봇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9월 13일에 39,000원대까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고점인 39,000원까지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연말의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로봇 관련 투자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오늘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정경민 차장의 솔로엠, 김준우 부지점장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DNT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여주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